가족 내에서도 돈이 끼게 되면 좋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시간이자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보다도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라는 책도 쓰신 박상미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사람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심리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너무 어려워요, 우선은. 맞아요. 네, 사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가 사람과 엮여 있는 거여서 저는 우리가 모든 공부 중에 사람에 대한 공부, 특히 심리에 대한 공부는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뭐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실제로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의뢰도 막 들어오고 할 텐데 보통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들에서 뭐 가장 힘든 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한데 보통 어떤 분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세요? 5살부터 88세 노인까지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5살도 상담? 네. 모두의 고민의 1순위는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 1순위는 가족관계이고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회사는 그만두면 되는데. 맞아요. 가족은 맞아요. 정답입니다. 회사는 없구나. 내가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 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또 좁은 공간에서 오래 보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2위는 직장 내 인간관계입니다. 2위는 직장. 하긴 근데 그 비율로 따지면 사실 가족을 훨씬 더 좀 힘들어들 하시나요? 가족을 힘들어하죠. 부모 자식 관계 사실 저도 저희 엄마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늘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은 게 저도 투자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부모님들 항상 막 걱정만 하시고 막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맞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데 부모님만 나를 좀 인정을 덜하고 걱정하시죠. 맞아요.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는 심리학을 상담까지 하셔도 어렵구나. 맞아요. 저희 엄마도 제가 아무리 전문가로 밖에서 대접을 받아도 너나 잘해라 라고 하십니다. 맞아. 하기 그렇죠. 근데 저희 채널은 사실 좀 투자 얘기도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단순히 뭔가 가족과의 좀 그런 어떤 그런 힘든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게 엮이면서 이제 또 가족 간의 어떤 막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자여서 이 프로그램 자주 보는데요. 댓글에 보면 이런 돈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끼어 있는 경우 꽤 많이 발견을 했어요. 사실 타인과 나 사이에 이런 돈 문제 때문에 힘든 걸 겪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족 내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이 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거를 사실 가족이 엮이면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막 예를 들어 딸한테 계속 막 돈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막 그런 상담도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끊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계속 또 돈을 막 주시고 맞습니다. 근데 나는 또 힘들고 계속 대출받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나요? 이게 사실 가족 내에서도 돈이 끼게 되면 좋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시간이자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보다도 나의 헌신과 노력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도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셋 다에게 동등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자식을 차별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깨무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재산을 분배할 때는 이제 뭐 아들 5천만 원 줬는데 딸은 1,000만 원만 줬더니 딸이 나를 안 본다. 어제 제가 했던 상담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착한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와요? 착한 사람들이 늘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걸 내 가족이 몰라줄 때 그리고 형제들도 보면 착한 동생들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가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나이를 떠나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사는 형제는 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에 혼자 산다? 그렇죠. 왜요? 너는 먹여 살릴 가족이 없잖아. 그리고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모아놨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빌려가요. 쉽게 빌려가고 늦게 갚거나 안 갚거나. 네. 그 심리가 제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댓글에 많이 달릴 거예요. 저도요. 네. 근데 왜 형제인데 어찌 보면은 혼자 살고 있지만 뭐 자기 앞가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가져가고 안 갚는 그 심리가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도 타인입니다. 가족도 타인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족도 타인이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빌려간 돈은 갚아야 합니다. 근데 가족 돈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그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착한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심리들이 이상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족이라서 바꾸기는 힘들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몰라줄 때는 그 희생과 헌신을 멈추는 용기도 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영원히 관계 끊고 안 보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연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외동딸이고 아버지가 이제 계신데 유일한 혈육이죠.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계속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한테 얹혀 살고 막 월세 달라고 하고. 근데 딸한테 월세를 내라 하고. 근데 유일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보든지 계속 주든지 이것밖에 저는 안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이분이 댓글에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라면 지금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많이 넘어선 거죠. 그렇죠. 오죽 힘들면은 이렇게 제3자한테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사는데 자식에게 월세를 요구한다. 이건 일반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그리고 오랜 시간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도리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이 하나인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쇠뇌시키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이런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한 착한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 좀 없어져요. 자기의 인생이 병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로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면 SOS의 신호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당장 끊으세요. 인연을 끊으세요가 아니라 거리를 좀 두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불행하지 않되 심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선.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은 분리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집에서는 나오고 아버지가 걱정될 거예요. 이렇게 착한 자식들은.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용돈을 보내세요. 그리고 얼굴을 보는 것은 당분간 좀 피하시라 이렇게 솔루션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가 여기서 또 갑자기 좀 이런 게 떠올라요. 약간 돈 보내고 약간 거리를 두면은 부모님들이 막 찾아와요. 찾아와서 막 문 두드리고 돈 모아놓은 거 있어 하면서 막 뒤지고 막 이러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둔다는 거에 그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예 끊어놓고 한 2년 있다가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기 때문에 사람도 5천만 유형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연예인분들 상담도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아무래도 수익이 또 많으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많이 퍼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좀 두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얘가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가 선 넘었구나. 조심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누렸던 것이 권리인 것처럼 그렇죠. 뭐
굉장히 심하게 잔인하게 거의 복수하듯이 자식에게 또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부모님의 성향은 사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두기를 일찍부터 잘 못하신 분인데 내 가족이 나한테 과하게 금전적인 걸 요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1순위를 가족에서 나로 가져오는 연습은 지금부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우선은 어떻게든 거리두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가족끼리 잘 지내는 거지 인연 끊고 원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도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선을 많이 넘는 가족에 대해서는 서서히 거리 두면서 나도 생각이 있어.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근데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불행해. 네. 그리고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내 돈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이 정도 선에서 기쁘게 줄 수 있고 이 정도는 갚지 않아도 내가 불행하지 않겠어. 단 고마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누군가 고마워해 준다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고마움은 모르고 그걸 권리로 생각하고 계속 요구하는 가족이라면 나도 단호하게 아니야. 나도 이제 안 줄 수 있고 계속 선을 넘어오면 내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마냥 착한 호구는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상담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호의가 권리인 줄 아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뀌기도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거리두기를 하고 내가 할 말을 할 때 근데 이렇게 착한 분들이 할 말을 거의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병이 생기죠. 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화병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미안해.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 라고 굉장히 그걸 수용하고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인간이 변했네. 그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인간이 연애하더니 변했네. 그 X가 나쁜 X네. 드라마랑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라면 얘가 정말 착했는데 결혼하더니 변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죠. 헤어져라. 맞아요. 걔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맞아요. 지금 파탄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님들은 거리를 둘 수 있는데 부부면 네. 우리 채널에 보면은 네. 결혼을 한 뒤에 네. 남편이나 아내분이 네. 뭐 재테크에 뭐 전혀 관심도 아하. 없으신데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뜯어 말리는 분들 있잖아요. 막 못하게. 민증 뺏고 막 도장 뺏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경매 입찰하러 가려고 봤더니 통장하고 막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갑자기 막 집 나가버리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일들도 많은데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혼 말고는 거리두기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의 문제는 정말 그 둘 외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오늘 뭐 경매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 숨기고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그 둘 다의 얘기를 사실은 들어봐야 돼요. 네. 그 재산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반반 재산을 형성했다.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잘못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재산 형성에 있어서 남편이 다 한 건데 이 아내가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상대의 의견을 정말 무시하고 한다면 돈을 떠나서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만 두고 볼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세계는 정말 오묘하고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아내가 친정에서 많이 가져온 또는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남편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했다면 돈 문제를 떠나서 나에 대한 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남편은 나를 무시한다. 이것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두 분은 부부 상담을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듣고 좀 떠오르는 게 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왜 남편이 저렇게 막 뭐든지 다 부정적이고 네. 막 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네. 다 가만히 있으려고 안전하게만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막 한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아내는 막 투자도 하고 네. 싶고 하고 싶은데 남편이 뭐든 못하게 한다. 근데 그거를 또 안을 좀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네. 갑자기 막 저렇게 투자해서 날리면 어떡하냐. 네. 근데 나는 동의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네. 됐는데 무작정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거다. 맞아요. 이게 뭐 아내이건 남편이건 간에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던가 큰 재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이혼까지 가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갑자기 생겨서 막 이혼을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가 그 재산과 관련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식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세 번째가 이제 양가 부모님 때문에 싸우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같이 형성한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두 사람의 가장 큰 의논과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내 남편이 나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리고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쌓여 있는데 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다 개입되어서 폭발하는 것이지 그 한 사건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댓글 달리면 저희는 좀 아무래도 좀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저희 남편 아내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하는데 네. 그것만 볼 수는 없다. 아마 그렇죠. 다른 식의 뭔가 또 그렇죠. 그 남편이 쌓인 게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인 배우자가 여보 이거 하면 정말 가능성이 좋대.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동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우리 함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을 항상 배려해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자는 것도 우리의 행복에 큰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배려도 없고 선물도 안 해주고 예, 우리가 언제 이혼할지 잘 모르는 배우자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재요. 그러면 당연히 저라도 반대할 것 같아요. 이 인간과의 미래가 불안한데 이 인간 나왔다. 이 인간을 믿고 어떻게 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댓글에 아마 찔린다는 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이게 부부인데 네. 저 뭐 하고 싶은데 절대 말려가지고 못 하고 있어서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라는 거를 막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 못했구나. 그럼요. 평소에 잘하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평소에 믿음과 신뢰에 적금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자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관심 갖고 공부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컨텐츠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공유해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야야야 이건 무조건 좋대. 무조건 된대. 그러니까 해. 난 할 거야. 그러니까 협조해. 이러면 어때요? 무시당한 기분 때문에 그 그렇죠. 옳은 정보에 대해서도 듣기 싫은 거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연인들이 요즘은 저도 얼마 전에 했던 상담인데 결혼을 약속했으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연애하는 사이에서 반반 투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이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소송으로 가서 극심한 우울증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존중과 배려예요. 존중과 배려. 네,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이 영원히 나올 것 같지만 최장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눈의 콩깍지. 이 콩깍지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이 지나면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존중과 배려예요. 그래서 존중과 배려의 마일리지를 평소에 많이 쌓아놓아야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도 그 마일리지를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용서해줘. 네. 그럼 금방 용서가 되죠. 또는 내가 큰 돈을 사용해야 될 때, 그리고 어딘가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그 존중과 배려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을 때 이 사람이 좀 반대하더라도 그걸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네. 말보다 상대에게 더 상처받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내려가는 게 있어요. 말보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대화에 있어서. 네. 표정? 아시네요. 책을 읽으셨네요. 제가 이 가족 상담소 책에도 그 부부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연인 사이에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평소에 존중과 배려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나 스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언어의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가 차지하는 것은 7%밖에 되지 7%. 않습니다. 네네네. 평소에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눈빛, 그리고 체온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고생했어. 이것도 고생했어. 영혼이 별로 안 느껴지죠. 고생했어. 영혼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말 없이 고개 끄덕이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정말 약간 눈물을 글썽이고 이랬다면 어때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헌신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헤어지는 연인, 헤어지는 부부들을 보면 표정의 독 때문에 앙금이 쌓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표정의 독. 우리가 사실 됐어 그만해. 이 말 한마디보다 표정으로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정말 표정으로 수백 가지의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남자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이 여자들의 그 표정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 다양한 무시하고 멸시하는 표정 하나와 그리고 이름절만으로 남자의 자존심을 0으로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멸시하는 표정으로 이 한마디면 어때요? 그거? 이름절. 네. 그런데 정말 남자들은 상처받거든요. 맞아요. 남자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은 표정과 아까 그 이름절 이 한마디로 내 남자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평소에 0으로 끌어내려 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이 말을 남자 심리학자가 나와서 했다면 엄청 공격받으실 텐데 전 같은 여자니까 우리 같이 좀 조심해야 돼요. 뭐 네가 막 뭘 만다고 막 이렇게 막 다 해놓고서는 여보 우리 이번에 대출 7억 받자. 그럼 하겠냐고.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배우자의 실수, 연인의 실수에 대해서 그건 전생이에요. 과거에 했던 실수는. 이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생 얘기를 끄집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거 투자하자. 7억 대출. 회사 가서 당신 해. 이거 해야 돼. 근데 남편이 그 어마어마한 걸 안 되면 어떡하려고 나는 못해 라고 했을 때 그래 겁날 거야. 이해해. 겁나지. 맞아. 나도 겁났어. 근데 여보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했어. 자료 다 갖고 와서.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여보 나 믿고 이번에 우리 한번 잘해보는 거 어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충분히 그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공감한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불안감을 낮춰주고 나서 그러니까 해가 아니라 생각 어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럼 뭐 고민을 해보겠죠. 그럼요. 긍정적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많은 배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5년 전, 자존감 5년 전 그 잠실 그 건 떠올려봐. 그때 내 말 듣고 했으면 지금 그거 10억 올랐어. 내 말 안 듣고 우리가 욕 골란 거야. 아직도 전세 살잖아. 또 이런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생의 일, 과거의 일을 끄집어 와서 이 사람을 죄인 만들고 자존감과 자존심 박살낸 다음에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 이 멍충아 대화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찔리는 분 많다 지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안 하죠. 그럼요. 생각이 부정적인 곳으로 가서 그래 나 바보야. 그러니까 혼자 잘해봐.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혼하자로 가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건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말 좋은 대화가 아니라 네. 서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네. 서로의 진짜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마일리지를 0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가 제가 하자는 투자는 무조건 말려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옳지 못해. 틀린 질문이네요. 옳지 않아. 네. 아, 평소에 내가 잘해라. 신뢰와 존중과 배려의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그동안 좋은 일을 하고 계속 그 뭔가 그 이 사람의 어떤 행복한 경험들을 계속 이렇게 적금처럼 쌓아서 그럼요. 이걸 돈으로 만약에 통장에 한 5억 쌓아놨다. 그럼요. 그러면은 내가 5억치를 만약에 뭐 얘기를 할 때 빼서 주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대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유, 좋은 감정 하나도 없는데. 똑똑하세요. 우리의 이런 심리적 마일리지도 네. 1억, 2억, 3억, 4억, 5억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좋아하시잖아요. 예, 최근에 11화였나 그랬어요. 남편이 도박만 해요. 네. 남편이 도박만 하고 아내가 김밥집에서 네. 어렵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 아내가 어떻게 버텼냐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 남자는 나에게 돈은 안 벌어왔어도 평소에 너무 다정하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다정한 남편이었다. 네. 구두가 부러졌는데 아내를 업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고생했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마일리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이 심리적 마일리지를 왜 쌓아놔야 되냐면 급할 때 꺼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축 왜 합니까? 급할 때. 급할 때 그리고 어디 투자할 일 있을 때 꺼내 쓰려고 하잖아요. 바로 연인과 배우자 사이에서도 그런 심리적 마일리지를 심리적 마일리지는 또 쌓기도 쉬워요. 그렇죠. 10억, 20억도 쌓을 수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말 잘하고. 그럼요. 표정 좋게 마음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도 제 친구 한 명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도 너무 가난했고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3일 동안 설거지를 했어요. 그 손님들을 위해서. 부조는 돈이 없어 못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설거지한 그 마일리지가 저의 심리적으로는 한 3억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살다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좀 그래 허허허 이렇게 문자만 와도 제가 너무 쉽게 100만 원을 쏘더라고요. 너 이거 갚지 마. 그리고 그 와이프랑 애들이랑 밥 먹어. 예. 그리고 갚지 마. 진짜 안 갚대. 왜냐면 쌓아놨거든. 그런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그렇죠. 네. 안 갚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심리적 마일리지예요. 이런 것들을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평소에 쌓아 놓아야 내가 위급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금과 예금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재밌네. 저는 이런 방송 처음이에요. 반대로 지금 그동안 남편분, 아내분 욕했던 분들 그리고 여자친구가 안 바뀌어요.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한번 스스로 좀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된다. 배우자가 안 바뀌어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안 바뀌어요. 이건 평소에 나도 독불장군, 나도 전혀 바뀌지 않고 내 고집만 부렸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나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년간 도박을 해도 봐줄 수도 있는 게 사람 마음인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것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어떤 배우자나 이런 분이 있다면 나 스스로 먼저 잘했는지.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연인은 내 거울이다. 내가 한 만큼 그가 반응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대화로 평소에 대화할 때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표정, 말투, 체온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도 중요하고요. 상대 쳐다보지도 않고 내 할 일하고 핸드폰만 보면서 말해 듣고 있어. 말하라고 듣고 있다고.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상대가 말할 때는 무조건 올스톱. 되게 잘하세요. 되게 이렇게 눈 바라보고 끄덕이고 되게 잘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온의 언어도 중요해요. 내가 만져도 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킨십 이것도 대화합니다. 그래서 눈빛과 스킨십만으로도
표정만으로도 100마디의 말 이상의 사랑과 신뢰와 존중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뭐 문제가 막 도출돼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부부 사이들 중에 안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뭐 5년간 뭐 안 싸웠어요. 뭐 사귈 때도 안 싸웠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잘 지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부부입니다. 아, 이게 가장 위험해요? 네, 네. 안 싸운다 가장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안 싸웁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너무 힘든데 네. 나는 이제 내 연인에게 너무 힘든데 싸우는 게 싫어서 계속 참고 억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쌓아뒀다가 마지막에 1% 내가 참을 수 있는 용량이 1% 남았을 때 이 사람이 평소와 똑같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1%가 넘어서 폭발,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혼하는 부부들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유를 들어보면요. 이번이 큰 사건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평소에 정말 많이 쌓아왔는데 나는 표현 안 하고 참았어요. 난 싸우는 게 싫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걸려라. 이번 한 번만 내가 더 이 상황이 오면 나는 이별할 거야. 이런 조용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작은 거 하나가 터졌을 때 나 그동안 5년 동안 참았어. 네. 더 이상은 못해. 안녕. 정말 쉽게 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5년 동안 참으면서 준비해 온 거예요. 네. 이별을. 네.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안 싸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무조건 오케이야. 우리는 행복해. 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그렇게 이혼을 당한 분이죠. 우리 이혼하자 못 참겠어 해서 이렇게 네. 먼저 던진 분 말고 네. 받은 분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야 우리 엄청 잘 지냈는데 그렇죠. 아니 갑자기 뭐 밥 먹다가 싸워가지고 네. 헤어졌다고? 이게 맞아요. 막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참는 분 입장에서는 네. 그 전에 먼저 말을 하고 해결을 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참는 게 착한 게 아니고 네. 안 싸우는 부부가 행복할 것 같지만 네. 작은 일로 자주 싸우고 바로바로 화해하는 부부가 가장 잘 살고 있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네. 안 싸우는 게 좀 이상한 거일 수도 있겠군요. 안 싸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작은 걸로 크게 싸웁니다. 그럼 이혼으로 가는 게 너무 쉽고 연인이라면 이별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저는 정말 착하다 그랬어요. 제 남자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착하다. 상민은 천사 같아. 그런데 저는 사실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참는 참았구나.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이별할 거야. 그리고 정말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우린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 그리고 정말 끝내고 헤어지는 거죠. 하긴 뭐 그동안 뭐 감정이 남은 것도 없으니까 네. 참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네, 내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갈등과 헤어짐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도 만약에 화가 나는데 참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참는 건 결코 착한 게 아니라 착각입니다. 착각이다. 네, 그리고 결국 내 화병이 되고 어느 순간에 대폭발해서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게 좋아요. 나 이래서 섭섭해. 나 이래서 속상해. 나 이래서 화가 나. 나 이래서 짜증이 났다고. 이러면 상대도 방어 태세로 들어가요. 그게 화낼 일이야? 그게 짜증낼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 이래서 너무 섭섭해. 나 이래서 너무 속상해. 이러면 어때요? 뭐 화내기 조금 뭐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상대가 화를 내기는 참 거시기 하고요. 네. 오히려 미안한 그렇죠. 마음, 미안한 마음이 좀 들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뭐가 섭섭한데? 뭐가 속상한데 말해봐. 그럼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럼 말하고 나면 나는 몰랐지. 말을 하지. 알겠어. 내가 좀 조심할게.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작은 걸로 자주 싸우고 그 대신 즉각 화해. 화해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그냥 참아버리는 것 같은데 화해를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다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책을 쓰면서도 네. 우리가 이 부모의 대화법을 다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화 안 하고 안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폭발적으로 싸우고 화해는 안 해.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말 안 하고 애들을 셔틀로 쓰는 거예요. 아빠한테 식사하시라 그래. 엄마한테 아빠 양말 어디 있나 물어봐. 아빠한테 스스로 찾으라 그래. 엄마한테 아빠 밥 안 먹는다고 말해.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 같으세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불안하고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갖고 있어요. 예, 헤어짐에 대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 행복한 감정이 드는 동시에 불안해요.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지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었을 때도 행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 어떡하지? 우리가 싸워서 화해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의 그 불행했던 인생이 오버랩되어서 정말 영화 필름처럼 늘 우리 앞에 이렇게 겹치고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존중하고 배려하셨던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많이 싸우셨나요? 많이 싸우고 화해를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 연인과 부부는 많이 싸우네? 그런데 화해하면 예전보다 더 잘 지내네? 이걸 많이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 이래서 섭섭해. 나 이래서 속상해. 우리 싸우자. 싸우고 나서도 나 몰랐어. 미안해. 에이,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잘 지내자. 화이팅.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치열하게 싸우고 화해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 그러면 조금만 싸워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지내다가 작은 걸로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화해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일로 싸우는데 앞으로 큰 일로 얼마나 더 많이 싸울까. 지금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상처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상담해 보면 아주 화목하고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들한테 그걸 배우지 못해서 대물림 받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게 또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물림의 싹을 용기 내어서 나에게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싸웠더라도 바로 화해 잘하고 이런 유전자를 창조해야 돼요. 그러면 나로부터 최소 3대 대물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행복 공감대화법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럼 배우자가 좀 실수해도 배우자가 좀 투자에 실패했어도 배우자가 엄청난 사고를 쳤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서로에게 있는 거죠. 아니 그 아이들이 네. 보통은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부모가 안 싸우는 모습을 보이려고 막 그냥 참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막 그런데 거기다 막 싸우면 또 애들이 또 막 왜 싸우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오히려 차라리 빨리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화목해지면 괜찮다. 역시 똑똑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안 싸우고 말 안 하고 냉랭한 기운. 근데 부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는 애들 앞에서 안 싸웠습니다. 네. 자신 있게. 그게 더 나빠요. 더 안 좋은 거구나. 내 아이를 불안하고 인간관계 두려워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겁나게 싸우고 화해하지 마. 그리고 겁나게 싸우고 일주일씩 말하지 마. 이게 내 아이를 불안하고 인간관계 공포심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관계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고 불안 없고 화해 잘하고 몰랐습니다. 실수해요. 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싸웠어도 애들 보는 앞에서 화해해야 돼요. 여보 미안 들어보니까 오케이 내 실수. 아까 내가 그 말 취소. 내가 그 말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한 번 용서해줘. 그럼 나도 다음에 당신이 잘못했을 때 나도 용서해줄게. 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럴 때 됐거든 이러면 또 안 돼요. 받아줘야 돼 또. 오케이 용서할게. 나 하나 마일리지 쌓였다. 너네도 받지. 싸우면 이렇게 화해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좋은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부모한테 배우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인간관계는 저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라는 걸 배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가족이 되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가족은 결국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화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잘 화해하는 방법. 그 내용은 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또 궁금함이 좀 있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그 사실 이제 가족과 어떤 뭐 부부 이런 사이도 인간관계가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더 인간관계에 좀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네. 벌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생활하면서 생기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소시오패스 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맞습니다. 제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심리에 네.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사이코패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이코패스는 티가 정말 금방 나요. 정말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뭔가 누가 위험하다. 봐도 이상하고 위험하고 나를 위협하고 죽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한테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밤길에서 기습적으로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인구 25명 중 1명입니다. 25명 중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다. 네. 4-5명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시오패스라는 말 자체가 아까 네. 사이코패스는 뭔가 엄청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소시오패스도 그만큼 위험한가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 위험하다. 티가 안 나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제가 교도소 교육을 9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제가 좋은 강의를 해도 교화가 안 되는 무리들이 딱 있어요. 이 죄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화가 안 돼요. 맞춰주세요. 사기? 역시 우리 대표님은 동물적 육감이 되게 좋으세요. 맞아요. 사기꾼들은 교화가 안 돼요. 사기꾼들은요 그 안에서도요 제가 9년 동안 좋은 강의 해주고 봉사하는데도 저를 보면 박상미 선생님한테 어떻게 사기칠까 나가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도관들도 당해요. 교도관들한테도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정말 주식, 부동산, 황제를 알고 있다. 나랑 정말 친한 동생이다. 제가 교도관님 좋은 분이라고 말했더니 모시고 오라 하더라. 대표님 말하면서. 어디서 듣던 멘트인데 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교도관님은 무조건 10억 벌게 해드리겠다. 저 돈이 없는데요. 빌려드릴게요. 그 교도관들까지 그렇게 빌려준다고.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첫째, 정말 친절해요. 친절해요. 진짜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 막 이런 막 뉘앙스를 엄청 풍겨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를 만나고 와서 은인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네. 막 돈 벌게 해주겠대요. 네.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죠. 네.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제가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김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어요. 맨날 손해보고 사셨죠. 맨날 퍼주고 사셨죠. 이러면 막 울어요. 김 사장님은. 소시오패스들은 착한 사람들 또 공략 잘합니다. 김 사장님이 막 울어요. 김 사장님 이번 한 번은 제가 대가 없이 도와드릴게요. 김 사장님도 누구한테 한번 이득 한번 보셔야죠. 저 믿으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한테만 접근합니다. 그래요? 이 김 사장님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니까 잘 속겠죠. 그리고 이 김 사장님이 돈이 있으니까 접근했지 돈이 없다면 접근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교도관에게 접근한 그 사기꾼 그 교도관님 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나가면 도와드릴게요 교도관님 왜 이랬을까요? 자기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 이 교도관님이 나한테 잘해줄 수 있으니까. 잘해줄 거니까 나에게 이득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는 사람에겐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를 이해할 때 무조건 돈의 이득이 될 사람한테만 그럴 거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돈이 아니어도 저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좀 이득을 볼 일이 있어요. A한테. 그런데 A한테 접근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B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B가 A랑 좀 친해. 그러면 이 B를 공략하는 거죠. 엄청 잘해주고 막 나를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그리고
A에게 다가가는 다리 역할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A를 한번 만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엄청 친해졌어요. 투자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B는 안 챙기지 필요해요. 않는구나. 그러면 얘한테 전화와도 미안 내가 바빠서 좀 이따 전화할게 안 하거나 카톡 보내도 하루 이틀 뒤에 다 보거나 어느 날부터는 안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이기적인 사람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기적인 사람과 소시오패스는 또 다른 거라면 여기에 네. 뭐 또 추가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나요? 기준 같은 게? 네, 이기적인 사람이 다 소시오패스는 결코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한테는 이기적으로 대하지만 나보다 정말 불쌍하고 돈 없고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는 무조건 잘해주는. 예,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기적인 면을 보이더라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가족이어도 친구여도 가까운 관계여도 뇌가 먼저 그렇게 돌아가요. 나의 이득이 1순위.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된다면 몸과 행동이 결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시오패스들은 금전적인 관계로 형제 간에 네. 갈등이 생긴다. 얼마든지 법적인 소송할 수 있고 관계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무조건 다 모든 게 다 이득으로만 따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네. 관계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들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식은 또 괜찮아요? 네, 자식에게는 제일 관대한데 내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 부모님의 재산을 다 이제 가져온 다음에 부모 봉양은 하나도 안 하고 요양원 보내버리고 이런 네. 사람들 우리가 있죠. 언론에서 많이 네. 보죠. 그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형제간에 동생이 미혼이에요. 네. 근데 얘가 착실하게 돈을 많이 모으고 아주 착해요. 네. 근데 나는 사업해요. 야, 형 어렵다 좀 보내라. 너 결혼할 때 다 갚을게. 네. 이러고 안 갚아. 안 갚아. 계속 가져가고 안 갚아. 저희 네. 집안에도 있어요. 다 보면 집안마다 있어요. 한 명씩 있을걸. 있어. 25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네, 안 갚아. 그리고 형 나도 정말 힘들어 좀 갚아라고 하면 야 형제간에 너 나 형 못 믿어? 형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상대의 죄책감을 엄청 불러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약간 네. 뭐 피해자 코스프레도 막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이런 경우 많아요. 저희도 상담 오는 분들 중에 보면 가족 내의 돈 문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많이 빌려줬는데 갚기는커녕 나를 나쁜 사람 만들더라. 너무나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가족이든 어디든 누구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일 경우에 참 선긋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아버지가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고 맞아요. 한 집에 사는데 월세까지 내라.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게 진짜 사실이고 딸에게 경제적 착취가 끝도 없다면 네. 그 아버지는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뭐 가족이든 어쨌든 동료든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지내긴 지내는데 뭐 이런 선을 딱 지켜서 여긴 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뭐 대응법 같은 게 있을까요?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끊을 사람, 거리 둘 사람, 좀 더 지켜볼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을 먼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올랐다. 한두 명 떠올랐죠? 예. 맞아. 다들 우리 가족 중에 떠오르고 직장 내에서 친구 사이에 누구가 소시오패스 아닐까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8가지 기준을 8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체크해 보세요. 네. 대표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 이름 안.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8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나 체크해 네네네. 주세요. 예, 1번. 베푸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이다. 네. 2번.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3번. 이거 중요해요. 약속을 자주 어긴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네.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만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아주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네. 미안해하지 않고
이 정도니까 약속 어기는 거 이해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이유건 간에 상대한테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안함을 별로 못 느껴요. 네. 그다음 4번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사실 좀 과대 포장이 심해요. 거짓말과 허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기로 복역하는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네. 5번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예, 그렇구나. 들통났을 때 미안해. 내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또는 야 동생아 미안하다. 그래 너 얼마나 속상해. 나도 갚고 싶은데 너네 형수가 그때마다 난리를 쳐서 내가 못 갚았다. 미안하다. 형이 할 말 없다. 소시오패스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예. 그런데 피해자 코스프레. 예. 어떤 거냐면 동생 돈 쓰고 안 갚으면서 형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동안 내 거 다 갔다고 이랬을 때 너 듣고 보니 기분 나쁘다. 너 이렇게 예의 없는 애였어? 부모 형제도 몰라보네. 이러면서 나는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예,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많아요. 네. 막 남 욕 계속하고 동료 끌어내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어도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계속 동료를 끌어내리다가 들통났어요. 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늘 뒤에서 우리 욕했더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 들어가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 A가 너한테 전해줬지. 그래 A가 나한테 전해줬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A 믿으면 안 된다. 나 A한테 완전 당했어. 너 네 욕을 나한테 제일 많이 한 사람 A야. 그러면서 갑자기 얘한테 나도 피해자야. 너도 피해자야. 우리 힘 합쳐서 얘 몰아내자. 이런 식의 대화를 잘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너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근데 내가 방어도 많이 했어. 근데 그날은 내가 걔한테 말려든 거야. 걔가 너 욕을 계속하면서 지 말이 맞지 않냐고 나한테 계속 동의를 구해서 정말 진짜 너 속상했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다야. 그런데 너한테 가선 그렇게 말했구나. 와 악마다. 이런 식으로 얘를 내 편으로 금방 만들어요.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언변이 좋고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요거는 확실하다 이거죠. 6번. 반드시 복수한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아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너 걔 조심해라. 내가 진짜 너 위해서 말해준다. 걔 조심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매수하는 것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안개처럼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걸 안개처럼 뭘 조심해야 돼 이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긴 그래. 왜냐하면 꼬리를 덜 잡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조심해. 조심해라.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 5명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정말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세히 말은 못해. 근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복수한다는 거. 그렇구나. 원래 사이좋게 좀 지내다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면 그냥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막 험담하고 계속 네. 복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 있구나 복수. 네. 네. 7번 이제 2개 남았어요. 거짓말에 능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이건 뭐 사기꾼 같은 느낌이네요. 실제로요. 대표님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시오패스라고 전혀 고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굉장히 막 뜨끔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절대 소시오패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가? 하면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엄청 많이 리스트에 소시오패스라고 쓰고 계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난가하는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쿨한 사람들은 나 소시오패스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 뭐 인정하지 그렇죠. 뭐 쿨하게. 그런데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아닌가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은 아니랑률이 높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랑률이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스스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아주 병적인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해도 나 그거 알아. 자기애적인 그런 게 있구나. 자기가 뭐든지 다 잘 알아.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 여기서 2번이 약간 헷갈렸거든요. 네.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아, 만약에 우리가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라면 내가 우리 동료들 중에 내가 최고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1등 해야 돼. 막 내가 1등 해야 승진해야 돼요. 돼. 막 엄청나게 예. 그 상대를 있구나. 모함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 겉모술수 변호사 나오잖아요. 블라인드 게시판 들어가서 상대 변호사를 막 깎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렇구나. 1등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겉모술수가 이 소시오패스. 네.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동료든 뭐 상사든 직장에 소시오패스가 있다 이거예요. 8개 했는데 8개 다 들어가. 그러면 이분은 피해야 되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한테 지금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게요. 내 동료가 소시오패스여서 너무 힘들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직장인들의 고민 1순위가 이직이에요. 그렇죠. 이직에 대한 상담을 저에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직하면 나는 평생 이직하다 볼 일 다 봐요. 나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가족 내에 있다면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 세금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직장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을 잘 대처하는 방법 오늘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예. 소시오패스는요. 내가 이득 볼 게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직장 내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고 별로 이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 이미 제꼈다. 그러면 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타깃으로 잡는 사람은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날 괴롭히고 있다면 내가 생각보다 능력 있는 거예요. 나 좀 잘하고 있는 거다.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위로를 삼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정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거나 계속 나를 괴롭히거나 내 감정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겉모술수 쓰는 인간들 보면 괴롭혀서 얘를 그만두게 하는 기술도 뛰어나요. 얘를 계속 앙따시키고 괴롭혀서 얘 스스로 괴로워서 사표 쓰고 나가게. 우리가 그런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의 전략이 먹히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반응이 최고인 거예요. 무반응. 예, 그래 나는 그래 너는 소시오패스. 그래 나는 능력 있으니까 너의 타겟이 됐어. 이렇게 하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표정이 중요해요. 무표정으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직장 상사다. 실제로 소시오패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열심히 또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 상사인데 이 사람이랑 관계 끊는다? 그거는 내가 되죠. 직장에서 실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협조를 하십시오. 일을 할 때는 협조하고 그 상사가 나를 이용할 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마음은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내 월급의 대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사가 소시오패스 맞아. 나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내 월급의 대가예요. 회사에서는 이 팀장이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팀장이 시키는 거 나는 이용당하고 해야 되는 게 내 월급의 대가인 거예요. 하지만 내 감정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외에 휴일에 이럴 때도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써먹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인론 좀 하세요. 휴일에까지 나를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나만 느끼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의논을 좀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대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유형은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고 소시오패스들을 대할 때는 너무 웃거나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호구다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말고 열심히 업무적으로는 협력하되 좀 무표정으로 내가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라는 걸 무표정인 사람들을 좀 겁나해요. 그래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표정으로 그의 감정을 읽고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높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제가 친절하게 웃고 막 과하게 예의 바르게 안 합니다. 네.
아주 씁니다 채만 쓰고 무표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을 못 잡고 이 상대를 하면은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소시오패스구나라고 만약에 내가 인정해 버리면 이 사람은 어차피 안 바뀌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지라고 약간 좀 객관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조금 끊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책이죠.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은 또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니까 이 책도 좀 보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빠뜨렸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그럼 친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친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친구는요. 네. 정말 의리와 네. 배려와 진짜 내가 밥 굶을 때 친구야 미안 100만 원만 빌려주라 언제 갚을지 모르겠다 할 수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친구라면 오늘 그만 만나세요. 친구가 이거에 해당된다. 맞아요. 특히 약속 자주 어기는 친구.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났던 친구입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막 죄송한 마음도 안 들어한다. 네. 그래서요. 헷갈린다면 요거 마지막으로 판별 기준으로 드릴게요. 네. 내 친구가 나에게 아무 부탁할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 용건 없이 전화 와요. 네. 상미야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 요새 뭐 잘 지내냐? 몸 아픈 데는 없고? 그래 잘 지내면 됐다. 언제 보자 밥 먹자. 이러고 끊는 거예요. 아무 용건 없이 진짜 내 목소리 듣고 이 친구 좋은 친구죠. 이건 좋은 친구다. 네, 꼭 뭐 이렇게 뭐 밥 잘 먹고 하다가 근데 있잖아 끝에 하나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 나 저번에 그거 봤는데 되게 좋더라. 너 그거 나 빌려줄 수 있어? 예, 또는 야 나 그 사람 좀 나 소개시켜 줄 수 없어? 내가 뭐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료 상담 좀 안 되냐? 꼭 마지막에 요건이 붙는 친구가 있어요. 그 써보면 여러분 판별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주 친절하게 전화 온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로 끝날 거라고 사실 생각을 좀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찐친 명단에 올리죠. 네. 이런 식의 또 판단법도 있으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 동료면은 잘 대응을 하는 거고 가족이면 참아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거리는 좀 두세요. 그리고 친구는 굳이 만나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끊으십시오. 철저하게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상미 교수님 조언 들어봤는데요. 우리 또 투자하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돈 얘기를 하는 이 방송에서 사실 또 인간관계들이 엮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 안에서 어쨌든 내 스스로 나를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내가 또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박상미 교수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